6월 말의 저녁 공기는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것만 같았죠. 하루의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작은 안식처, 남편 민준 씨와 함께 꾸린 우리의 보금자리. 그곳으로 돌아가 이 끈적한 땀을 씻어내고 편안히 쉬고 싶다는 간절한 기대감, 그거 하나로 버텼네요. 현관문 열쇠가 돌아가는 그 금속성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그날, 끼익 하고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시어머니가 마치 이곳이 원래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남편의 여동생, 즉 3명의 시누이가 불안한 듯 혹은 호기심 어린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거실 구석에는 그들의 것으로 보이는 캐리어가 크기별로 무질서하게 쌓여 마치 점령군이 쳐들어온 듯한 불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뜨거웠고 조금 전에 그 환한 미소와는 달리 눈빛에는 간절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름아, 내가 부탁 좀 할게. 다짜고짜 터져나온 그 한마디. 그녀는 자신의 딸들이, 그러니까 제 시누이들이 서울에서 기댈 곳이 없다며 여기서 지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적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불쾌하고 암담한 감정이 차가운 안개처럼 목구멍에서부터 피어올랐죠.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이 작은 투룸, 방 2개짜리 이 작은 집은 우리 두 사람의 삶을 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상상하며 꾸민 그런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차마 싫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안쓰러움이 뒤섞인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그 뒤에서 숨죽인 채 제 입만 바라보는 3명의 시누이. 저는 결국 마음속의 불만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과 타협이 훗날 제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후회의 늪으로 저를 밀어넣을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발을 들인 첫날의 풍경은 마치 현실감을 잃은 한편의 부조리극과도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 무더운 저녁, 땀으로 흥건히 젖은 셔츠를 입고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저의 안식처가 아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바닥 할 것 없이 온갖 물건들이 아수라장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먹다 남은 수박 조각이 테이블 위에서 끈적한 즙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 새 시누이가 그리고 첫째 시누이 민정 언니의 품에 안긴 어린 조카 유준이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가방을 받아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시누이들과 민준 씨만 신이 나서 대화를 이어갈 뿐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과 딸들이 당분간 이곳에서 함께 지내며 살림을 돌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 언니는 애 때문에 힘들고 민지와 미나는 각각 취업과 대학원 준비로 돈이 드니 차라리 다 같이 지내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니겠냐는 논리였죠.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 좁은 투룸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함께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망설이며 집이 좁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하자 민준 씨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가로챘습니다. 안방은 어머니와 막내 미나가 쓰고 작은 방은 두 누나와 유준이가 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된다는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의욕에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려왔습니다. 며칠이 아닌 기약 없는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준이는 삼촌이 장난감을 사준다고 했다며 해맑게 소리쳤고 민준 씨는 그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맛이 없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민준 씨가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름아,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며 어머니가 혼자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뻔한 레퍼토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동생들이 힘든데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그의 말에 저는 이 많은 식구를 우리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는 누나들이 곧 취직하고 돈을 벌면 월세를 보탤 것이라며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편해질 거라는 달콤한 말로 저를 회유했습니다. 정말 잠시만이라는 그의 약속을 저는 바보처럼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아이를 가지려던 우리의 계획은 그렇게 저 멀리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사를 오던 날 저녁,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땀 냄새와 값싼 향수가 뒤섞인 후텁지근한 공기가 훅 덮쳐왔습니다. 거실에는 캐리어가 산처럼 쌓여 좁은 틈만 남겨두고 있었고 새 살배기 유준이는 그 위를 기어오르다 미끄러져 휴지와 함께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중앙에 서서 짐 정리를 지휘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구 배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시선은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텅 비고 깔끔했던 그때의 거실,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 두 사람. 불과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침실로 들어서자 제 공간은 이미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심해서 고른 하얀색 침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침대에는 낯선 꽃무늬 이불이 깔려 있었죠. 제 화장품들은 화장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엔 시누이들의 알록달록한 화장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옷장 안의 옷들은 압축된 것처럼 한데에 뭉쳐져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셋째 시누이 미나가 화려한 네일아트를 흔들며 다가와 앞으로 집안일은 자신이 다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언니, 걱정 마요. 설거지, 청소, 빨래.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소파에 민준 씨와 둘이 끼어 누웠습니다. 거실 불을 끄자 겨우 우리 둘만의 시간이 찾아온 듯했죠. 서로의 온기가 닿기도 전에 옆방에서 유준이의 외침이 터져 나왔고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 첫째 시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타인과의 동거는 사적인 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다며 이 많은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야근을 신청하고 누나도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보탤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생활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면 화장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저와 민준 씨는 항상 마지막 순서였죠. 밤늦게 퇴근해 돌아온 저를 맞이하는 것은 귀청을 때리는 TV 소리와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아, 새언니 오셨어요? 그들은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저를 흘기 쳐다볼 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무섭게 비워졌습니다. 제가 주말에 채워넣은 식재료들은 이틀 만에 바닥을 드러냈죠. 집안은 유준이의 장난감과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시누이 민정 언니는 약속과 달리 매달 고작 30만 원만을 내놓았습니다. 아름아, 미안. 유준이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이 만만치가 않네. 다음 달엔 꼭 더 줄게. 하지만 그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지는 여전히 직업이 없었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밥을 먹고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막내 미나는 뻔뻔하게 민준 씨에게 용돈을 타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민준 씨가 아니라 제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과자 부스러기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이 솥에 있으니 알아서 데워 먹으라며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TV 드라마에 푹 빠져 계셨죠. 싱크대에는 기름진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는 기름때로 새까맸습니다. 차가운 밥을 억지로 삼키고 있는데 셋째 미나가 다가와 학교 MT 비용으로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새언니, 저 MT 가야 하는데 20만 원만요. 지난주에 이미 50만 원을 주지 않았냐고 묻자 버블티 한 잔 값과 문구류 가격을 탓하며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스카이 대학원 준비하려면 책값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버블티 한 잔에 7천 원이 넘는 거 알아요? 새언니가 최고라며 애교를 부리는 그 모습에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밥은 이미 다 식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밥을 두어 숟갈 떴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 내일 마트 가야겠다. 제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5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2번이나 세어보고 나서야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써야지. 민준이 몸보신용 갈비도 좀 사고 유준이 먹게 닭볶음탕도 해줘야겠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핸드폰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1억 원이 넘던 예금이 불과 한 달 만에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던 계획은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유준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숙모,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돈. 저는 또다시 2만 원을 꺼내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이 소파에 늘어져 드라마를 보고 시어머니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 거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밀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요란한 TV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훅 끼쳤죠.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저를 보고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던 그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미안. 깼어? 저는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반년도 못 버텨. 아파트 대출금의 관리비, 7 식구 생활비까지. 우리 감당할 수 없어. 민정 언니가 내는 30만 원으로는 턱도 없고 민지도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며 미나는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나가 아직 학생이라며 감쌌습니다. 미나는 아직 어려서 그래. 스카이 대학원 가려면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결국 내일 가족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걱정 말고 자.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가 만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른 아침부터 김치만두를 찌고 있었습니다. 아름아, 일어났니? 내가 좋아하는 김치만두 쪘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솜씨가 최고라며 감탄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회사에 사람을 뽑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지가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다면서요. 우리 민지가 눈이 높은 애가 아닌데. 혹시 아름이 너네 회사에 자리 없니? 민준 씨가 서둘러 자신의 친구에게 물어보겠다고 말을 돌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연말 보너스가 언제 나오는지 물으며 그 돈으로 민정이의 핸드폰을 바꿔주고 유준이의 영어 학원도 등록해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연말 보너스 곧 나오지? 그걸로 민정이 핸드폰 좀 바꿔줘라. 액정이 다 깨졌더라. 그리고 우리 유준이 이제 영어 학원 다닐 때 됐잖아. 민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알아볼게요. 어젯밤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만두국을 든 채 손이 굳어갔습니다. 그 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주말에도 저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로수길에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걷다 보니 막 결혼했을 때의 단출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모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를 낳으려던 계획들. 문득 친정엄마의 안부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잘 지내냐는 물음에 엄마는 당장이라도 갈비찜과 탕수육을 해주겠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딸, 당연히 잘 지내지. 언제 올 거야? 갈비찜 해줄까? 탕수육도? 하지만 저는 차마 지금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7 식구가 투룸에 끼어 살고 결혼 예금 통장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다음에 얘기해요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차마 꺼내지 못한 말들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 밖까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집안일이라도 좀 도우라고. 거실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누나들에게 생활비를 더 보태고 일자리를 빨리 알아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언니는 월급 300만 원에서 30만 원 내는 것도 벅차다며 유준이 분유값을 핑계댔고 민지는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는 줄 아느냐며 불평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유준이 키우면서 30만 원 내는 것도 벅차다고.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나도 알아보고 있잖아. 시어머니는 우리가 너희를 쫓아내는 것이냐며 아들 집에 머무는 것도 안 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니? 이 애미가 아들 집에 좀 있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민준이가 애들에게 집안일을 더 하라고 얘기하는 중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아름이 왔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가 누나들한테 집안일 좀 더 하라고. 하.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만지작거리는 민준 씨를 보며 저는 그가 결국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밤, 소파에서 민준 씨에게 왜 돈 얘기를 안 했냐고 묻자 그는 그 얘기만 꺼내면 엄마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생각하신다며 누나를 방패 삼았습니다. 아름아, 그게 엄마가 그 얘기만 하면 내가 자길 귀찮아하는 줄 아셔. 그래서 그냥 누나들한테 일이라도 하라고 한 거야. 그는 민지에게 우리 회사에 지원해보라고 하겠다며 걔가 취직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쓰레기장처럼 변해갔습니다. 거실에는 잡동사니가 가득 쌓였고 온갖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저는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여전히 고장난 복도 센서 등 아래를 더듬으며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ATM 기기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억 원이 넘던 잔액은 4,800만 원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제 눈을 찌르는 3건의 이체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미나에게 300만 원, 민지에게 500만 원, 그리고 민정 언니에게는 무려 1,000만 원. 총 1,800만 원이 제 동의 없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손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내 통장에서 동생들한테 보낸 1,8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름아, 그게. 그는 미나의 등록금, 민지의 취업 준비 비용, 그리고 첫째 누나의 선볼 때 필요한 돈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미나는 등록금 마감일이라 급했고, 민지는 면접 본다는데 정장 살 돈이 없다잖아. 큰 누나는 선 본다고 해서 꾸며야 한다고. 상황이 급해서 그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오늘 저녁에 확실히 얘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감자찜 냄새와 해맑은 민준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름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자기 생일이잖아. 내가 해물찜 사왔어. 제 생일이라며 해물찜을 사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1,8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게 무슨 말이니? 민준이 돈을 민준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그 돈은 민준 씨 돈이 아니라 우리 공동 재산이에요.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새 시누이는 유치원비, 면접용 정장, 등록금과 새 핸드폰 등 각자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새언니, 유준이 유치원비가 밀려서 그랬어요. 면접 보러 가는데 정장이 없어서 그랬다니까요. 등록금 마감이었단 말이에요. 새 핸드폰은 그냥 필요해서.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돕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저를 유별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유별나니? 가족끼리 좀 도울 수도 있지. 저는 민준 씨와 결혼했지 시댁 식구 전체를 부양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삶을 결정할 권리는 저에게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형편에 무슨 애를 낳느냐며 유준이도 박씨 집안 핏줄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내 형편에 무슨 애는 무슨. 유준이도 우리 박씨 핏줄이야. 유준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민정 언니는 애를 놀라게 한다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민준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일 얘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저는 침실로, 아니, 이젠 시어머니와 미나의 방이 된 그곳으로 들어가 옷장. 맨 위에 있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때 붙였던 수화물 태그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저의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접어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이라는 그의 속삭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저는 액자를 떼어내 옷가지 더미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거실의 소란을 갈랐습니다. 아름아, 너 뭐 하는 거야? 민준 씨가 현관 앞을 막아서며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친정에 갈 거야. 머리 좀 식혀야겠어. 그는 돈 문제는 내일 당장 해결하겠다며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계속해서 선을 넘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이방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민준 씨 얼굴에 똥칠을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얘가 지금 미쳤나? 네가 지금 내 아들 얼굴에 똥칠을 해? 민준 씨는 오늘이 내 생일이지 않느냐며 밥 먹고 얘기하자고 애원했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말은 끝까지 하고 가. 그가 힘을 주자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난 당신 물건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은혜도 모른다며 아들에게 저를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뭐해? 저걸 잡아야지. 하지만 이어진 민준 씨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놓더니 벽에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아 흔들며 아내를 잡지 않고 뭐 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민준 씨는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아름이 좀 가게 내버려둬.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는 그의 떨리는 등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유리컵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유준이 발치로 튀자 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마누라 어떠니 애미는 버리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눈보라 속에서 너 업고 병원 가던 날. 흑흑. 그녀는 울부짖으며 상기시켰습니다. 민정 언니는 유준이를 감쌌고 민지와 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슬그머니 새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외쳤습니다. 엄마, 아름이 말이 맞아요. 우리 아이 가지려고 모은 돈. 엄마랑 누나들이 다 써버렸잖아요. 시어머니가 돈 없으면 애 못 낳느냐고 악을 쓰자 민준 씨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지난달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을 뻔했으며 아름이가 동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아시느냐고 폭로했습니다. 돈 없으면 애 못 낳아?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지난달에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을 뻔했어요. 아름이가 동료한테 돈 빌린 거 아시냐고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그 비오던 밤 흠뻑 젖은 채 돈을 빌리러 갔다가 새 운동화를 신은 미나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구겨진 월급 명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 월급 450만 원이에요. 세금 떼면 380만 원 남아요. 이걸로 7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아름이는 돈 아끼려고 3년 동안 새 옷 한 벌 안 샀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힌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다 누나들한테 들어간 돈이야. 이 돈 내가 다 갚을게. 아름아, 가지마. 제발. 어머니와 동생들은 내일 당장 내보내겠다고 지난 석 달간 집안일은 전부 아름이가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랑 동생들 내일 당장 내보낼게. 응? 지난 석 달 동안 집안일 아름이 당신이 다 했잖아. 내가 미안해. 저는 허리를 숙여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그가 잘못했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립스틱을 숨기는 미나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민지를 보자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등 뒤에서는 그들의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엄마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힘들면 그냥 돌아와. 그 6글자는 제가 억지로 버티고 있던 모든 체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셨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연거푸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저는 그릇을 든 채 뜨거운 김에 눈이 시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 씨의 붉어진 눈시울과 아름아, 기다려. 라고 외치던 마지막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가 제 편에 서주기를 3년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그는 마침내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가 지출 내역 노트를 꺼내 들었을 때 저는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제 앞에 이혼 서류 한 통을 밀어놓으셨습니다. 서명해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랑 동생들 다 내보냈어. 진짜야. 돌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의 애절한 메시지들. 모든 메시지가 꿀을 바른 칼날처럼 제 연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남자들 말이란 믿을 수 없다며 이번에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면 다음에는 피눈물 흘릴 일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런 놈 말은 믿는 거 아니야. 이번에 돌아가면 다음엔 피눈물 흘린다, 너. 그때 모르는 번호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새언니 집에 와요. 오빠가 미쳐가요. 설날에 이게 뭐예요? 동네 창피하게. 발신인은 박민아였습니다. 사과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저를 타일렀습니다. 어젯밤의 붕괴와 절망이 그녀에게는 그저 철없는 소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민준 씨가 가족들을 단호하게 내보냈다면 미나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차가운 뱀 같은 의심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미나의 문자를 언급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동생한테 문자 왔더라. 오빠가 미쳐간다고. 이게 다 전부 짜고 친 연극이었어. 어젯밤의 모든 쇼가 나보라고 연기한 거였냐고. 전화기 저편에서는 길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름아. 그 순간 한 줌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저를 잃는 것이 두려워 그랬다고 울먹였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역겨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모든 장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난동, 유리컵 조각, 유준이의 울음.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연기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마누라 어떠니 애미는 버리는구나라는 대사, 미나가 슬그머니 숨기던 새 핸드폰, 그리고 민준 씨. 그는 벽에 기대어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다음 연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름이는 3년 동안 새 옷 한 벌 안 샀어요 라는 감동적인 대사는 제게 헌신을 상기시키려는 유리 조각 섞인 사탕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침실에서 가지러 간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는 이미 준비된 소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떠나려는 마지막 순간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제 마음을 돌리려는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광대였습니다. 그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익 공동체의 핵심이자 수완 좋은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저의 이탈로 이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탕하의 귀환이라는 연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미나의 메시지는 제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방법은 언제나 통했으니까요. 저는 거실로 나가 아빠가 내민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어 민준 씨와의 웨딩 사진을 캡처한 뒤 그를 포함한 그의 가족 모두를 차단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그 캡처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를 딱 한 줄로 바꿨습니다. 3년 동안 걔한테 밥 줬네. 잘 가라. 다신 보지 말자. 곧이어 친구들과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폭주했지만 저는 엄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볼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메시지를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몰래 모아두었던 시누이들이 제게 돈을 요구했던 카톡 대화 캡처본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요구의 끝에는 오빠도 아는 일이야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경악했고 아빠는 잘했다고 나머지 일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집으로 찾아와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문 열어. 아름아. 당장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침착하게 112에 신고했고 그 모든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저는 문을 사이에 두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당신 사기꾼이잖아. 뭐? 사기꾼? 너 미쳤어? 당신이 내 월급 통장에서 돈 빼돌리고 내 카드로 명품 산 거, 당신 엄마가 내 돈으로 도박한 사실까지. 나 다 알고 있어. 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미나까지 합세해 문 밖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년아, 문 열어.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저는 스피커폰으로 경찰이 출동 중임을 알렸고 모든 욕설이 녹음되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의 전과 기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지금 하시는 욕설 다 녹음되고 있고요. 민준 씨,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요? 전과 기록 남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아빠는 제게 민준 씨가 제게서 직접 가져간 큰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친구 회사 투자, 해외 직구 사업, 금융상품 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4억 5천만 원을 그에게 이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빠는 알겠다며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빠의 변호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한 투자 사업들은 모두 온라인 도박, 불법 자금 모집, 폰지 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4억 5천만 원은 물론 그의 가족들이 가져간 돈까지 총 9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추가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이 그를 사기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며 최소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무릎 꿇고 돈을 갚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합의서와 증거 사본을 받은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을 풀자마자 걸려온 전화였죠. 그는 만나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투자 실패를 운이 나빴다고 변명하자 저는 그의 큰 누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당신 큰 누나 계좌로 돈 들어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그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며 9억 5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원 소환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가 저를 죽이려는 거냐고 비명을 지르자 저는 아파트 명의 또한 아빠가 해결할 것이며 그의 공무원 시험에 대해 감사원에 제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3년의 고통스러운 교훈과 10억 원에 가까운 수업료를 내고 저는 마침내 어른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펑, 펑. 그 불꽃을 바라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나 비로소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